2차 성징이 왕성하던 테스토스테론이 넘쳐 흘러 주체할 수 없던 생물학적 대변혁의 시절, 우리들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는 홍콩의 영화들이었습니다. 과잉된 자의식으로 남자들의 우정과 의리를 논하며 그 영화 속의 명장면들처럼 우리의 시간도 영원히 슬로우 모션으로 흐를 줄로만 알았습니다. 모두의 첫사랑은 홍콩의 처녀 귀신이었고, 화투장은 제대로 섞을 줄 몰라도 트럼프 카드 셔플링만은 멋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느릴 줄로만 믿었던 시간은 패스트 포워드 버튼을 누른 양 흘러 그 왕성했던 테스토스테론도 이제 에스트로겐에 압도당하는 듯하고 지존의 무상함은커녕 세월의 무상함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저의 그 혈기왕성하던 시절 속 홍콩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도스 아저씨입니다. 때는 198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TV에 주윤발 형님께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나시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음료캔에 키스를 하며 사랑해요를 외쳤죠.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왕조연 누님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는 니하오 말하는 첫인사와 함께 갑자기 반했어요라며 고백 공격을 날리셨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때 꽃미남 장국영 오빠가 나타나서는 비에 쫄딱 젖은 불쾌감에 엄한 남의 컨버터블 스포츠카 뚜껑을 후려 갈기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룬 88 올림픽을 나름 성공적으로 무사히 치르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국내 광고에 해외 모델 규제가 풀렸을 때 그 테이블 처음 끄는 외국인 스타는 모두 홍콩의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8말 9초는 홍콩 영화의 대변혁의 시기이자 황금기였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의 홍콩 영화가 쿵우와 액션, 강시로 점철되어 있었다면 9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인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장르가 다각화되기 시작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영웅본색이 쏘아올린 그 작은 9mm 베레타 탄환은 홍콩 느와르의 시대를 열어제꼈죠. 생각해보면 이 영웅본색의 히트는 좀 기이했습니다. 저는 그 개봉 포스터를 분명히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 영웅본색의 붐이 일어난 건 고등학생이 된 이후였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988년 강남의 작은 소극장에서 영웅본색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영동시장 근처에 있던 파라마운트 극장으로 기억합니다. 그 3류극장으로 불렸던. 그때는 다 그렇게 불렀어요. 개봉관을 1류극장, 재개봉관을 2류극장, 동시상영관을 3류극장.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극장 사장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 내 극장이 3류라니. 무슨 3등급도 아니고 3류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때 그 동시상영관 안에서는 오징어도 팔고 막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매우 삼류스럽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암튼 이 영웅본색은 그때 이미 비디오도 출시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쭉 몰려가서 극장에서 봤죠. 보고 나와서는 아주 지랄났죠. 마크, 우리는 소마라고 불렀던 주윤발의 그 장렬했던 마지막 대사 형제란! 그걸 무슨 말끝마다 친구란으로 바꿔서 왜곡된 우정을 강요하는 등 아주 꼴값을 떨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베레타 권총 프라모델을 5,000원 주고 구입하기도 했고 수학여행지였던 해운대 앞 리어카에서는 3,000원짜리 라이방을 삭히고 개폼을 잡곤 했었습니다. 곱비리 주제에 롱코트가 사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랐다가 등짝 스매싱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교실과 복도에서는 주윤발의 그 절룩거리는 발을 멋있다며 흉내내는 놈들도 꽤 많았습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장애비하로 난리가 날 일이죠. 그리고 이 영웅본색 붐이 뒤늦게 일어난 덕분에 영웅본색2는 기다림의 시간 없이 바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웅본색2는 비디오로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본 그 비디오는 저희 어머니도 같이 보셨는데 제 어머니께서 그 배우 정룡의 일본도 액션씬을 보시면서 어머 저분은 참 칼싸움도 잘하시네 라면서 정룡에게 연모의 눈길을 보내시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정룡이 아니라 추룡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왜 그랬죠? 그리고 저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석천 아저씨. 그분이 우리나라의 드라마 TV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오현경 배우님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감정이입에 상당한 방해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윤발이 불티나 라이타이 불꽃 들이마시는 컷 있잖아요.
그거 흉내 애들이랑 무지하게 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들이마시면 비린내 엄청 나거든요. 그 짓을 왜 한 거야, 씨. 아우.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번 삼류극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영화가 바로 천녀유혼이었습니다. 왕조연 신드롬의 시작이었죠. 저는 천녀유혼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N차 관람의 시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게 개봉관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왕조연에 미친 놈들은 이 영화를 대여섯 번씩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극장을 가면서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찍는 거예요. 스틸 사진을. 그때는 그런 행위에 대한 제약도 없어서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도 여기저기서 셔터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자동 카메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추리력으로는 분명히 전문가급 실력자들이 관여했다고 강하게 의심해 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사진반 서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반 애들이 관여했다고 믿는 이유가 이 영화 사진을 왜 찍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소장하려고 찍겠어요? 아니죠. 이 영화 사진을 인화해서 학교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애들 상대로. 그런데 그 사진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게 밀착인화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필름 한 통에 24컷, 36컷 이렇잖아요. 필름 한 롤을 통째로 이렇게 작은 사진으로 인화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전문가들이 5K 컷을 고를 때 이렇게 쓰는 방식인데 그 천녀유혼 영화 컷들을 밀착 인화를 해서 학교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내에서 날개도 친 듯 팔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기특한 새끼들. 컨텐츠 산업이란 걸 그 시절에 이해했던 놈들이죠. 굉장하다. 하지만 저는 결국 왕조연을 그 영화 한 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조연이 미안해요. 사랑이 식은 게 죄는 아니잖여. 왕조연은 이후에도 도신, 화중선 등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천녀요원의 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내가 사랑했던 건 왕조연이 아닌 섭소천이었다는 사실을. 나 귀신 취향이네. 그때 주윤발을 내세웠던 밀키스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반면 왕조연을 대적마로 내세웠던 크리미는 그때 잠깐 슈퍼에서 좀 보이더니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에도 없잖아요. 해태음료가 왕조연을 그렇게 가죽 잠바 입혀놓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섭소천 이미지를 유지시켰어야죠. 섭소천이 나와서 반했어요 크리미 하면서 귀신도 반한 맛 했으면 망했을라나? 개인적으로는 그 천녀유혼을 마지막으로 동시상영관 붐의 전설은 끝났던 것 같습니다. 홍콩 느와르의 맛을 들인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인류극장 개봉관을 찾아서 홍콩 영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홍콩 영화 개봉관에 3대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양, 명화, 대지극장이었죠.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개 극장이 당시 홍콩 영화 개봉을 아도를 쳤어요. 신문 광고도 꼭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야 분명히 수입 배급과 관련된 사연이겠지만 혹시 자세한 연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3대장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들은 저는 전부 비디오로 봤던 기억입니다. 3대장이라고 떡밥 뿌려놓고 이 세 개 극장은 저희 집에서 사실 너무 멀었어요. 교통편도 마땅치가 않았고 대신 종로에 있는 극장엔 자주 갔습니다. 593 영화의 절정 첫 편상은 서울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첫 번째 멀티플렉스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이 첫 편상이 홍콩 느와르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학교 가면 다 난리가 났죠. 막 책상 발로 차서 엎어가면서 막 아주 식당씬 흉내내느라. 윤발이 형은 영웅본색보다 더 멋있어졌고 영화의 스케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죠. 그런데 이 투톱인 이수연은 너무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닌가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볼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오우삼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영화에서 시작이 되죠. 헐리우드의 마이클 베이 감독한테 머리 위에 전투기가 있다면 오우삼에게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성당 총격신에서 날리기 시작한 비둘기는 결국 푸드득 헐리우드까지 날아갔죠. 오우삼이 바다를 건너가서 존 우가 되더니 브로큰 에러우를 개봉했을 땐 마치 제가 공장 다니며 뒷바라지 하던 고시생 형이 사법고시에 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에반가? 그리고 이 첫 편상이 비디오로 출시되었을 때 우리나라 비디오 사업자들의 장사 속에
정말 불화를 탁 쳤죠.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2시간이 안 되는데 비디오 출시를 하면서 테이블 2개로 나눠놓은 거야. 상편 하편으로. 대부처럼 막 3시간짜리 영화도 아닌데 덕분에 비디오 대여료도 2배로 올라가는 쪼개 팔기 전략. 대단한 장사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봉 제목이 정전자였던 도신이 개봉하면서 저의 도박 인생도 시작됩니다. 가끔 1,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던 저와 친구들은 이 도신 관람 이후로 포커라는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끝발이 잘 안 붙는다 싶으면 가나 초콜릿을 쪼개서 먹어가면서, 그래서 초콜릿 먹고 꼴값을 떨면서 바둑알 같은 거 이렇게 칩으로 해가지고 포커를 참 많이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네 집에 모여 모두가 주윤발인 양 올백머리를 하고 포커를 치던 어느 날, 저는 회수권까지 탈탈 털리며 소위 말하는 오링을 당했고, 그날 인생 최초로 흡연이란 걸 시작하게 됩니다. 담배도 꼭 말보로 레드. 장원아, 넌 잘 사니? 나는 그때 홧김에 물었던 그 담배를 아직도 못 끊고 있단다. 개새끼야. 그 도신의 대성공 이후로 홍콩 영화계의 스타일답게 도박 소재 영화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그중엔 감히 아류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는 지존무상 같은 명작도 있었습니다. 영화 말미에 독이 든 술잔을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하게 걸어 나오다가 코피를 쏟으며 최후를 맞이하는 그 유덕화의 야바위 연기는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까나리 복불복의 원조격인 장면이잖아요. 까나리 액젓을 원샷했지만 평범한 아메리카노를 마신 척 멀쩡해하는 그 연기. 그러면 인정이지. 유덕화는 그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장국영의 뒤를 이어 투유 초콜릿의 모델이 됩니다. 그 도박물 영화 중에서 또 한 편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도성입니다. 저에게 주성치라는 걸출한 천재를 소개시켜준 영화죠. 저는 주성치의 개그 코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오맹달의 사막리스를 접했을 땐 왠지 저의 시대에 한 챕터가 저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열혈라마와 천장지구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죠. 이전까지의 홍콩 느와르가 전문 갱스터, 전문 범죄 조직, 전문 킬러, 전문 도박꾼 같은 전문가의 영역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 열혈라마 이후의 홍콩 느와르는 젊은 양아치들의 삶의 영역으로 그 이야기의 중심을 끌어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화들의 우정과 사랑이 좀 형님들 혹은 아저씨들의 이야기였다면, 열혈라마, 천장지구 같은 영화들은 좀 더 젊은 세대의 사랑을 주제로 삼았죠. 그래서 이전까지의 홍콩 느와르가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이때부터의 홍콩 느와르는 전에 없던 로맨스를 장착하며 공감의 영역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루하고 지쳐 보이는 유덕화와 파멸을 향해 치닫는 분화방 같은 젊음들의 사랑과 죽음, 그리고 새드 엔딩은 좀 더 젊어진 홍콩 느와르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한밤중의 공중전화 부스는 왠지 로맨틱해 보이기까지 했고, 전국 곱비리들의 흠모의 대상은 롱코트와 라이방 선글라스에서 알차라고 불리는 바이크로 넘어가게 만들었죠. 지들이 바이크 탄다고 오철령 같은 여자친구는 뒷자리에 안 타는데 말이죠. 저는 참고로 바이크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홍콩판 좋은 친구들이라 할 만한 첩혈 가두도 저에겐 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영웅본색 1, 2의 제작자였던 서극이 갑자기 직접 감독을 하겠다며 나선 영웅본색 3와 맞붙어 참패했지만, 저는 솔직히 553의 첩혈 가두가 더 좋았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 양조위를 발견했고, 열혈라마에서도 열연한 장하구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열혈라마의 가장 큰 수확은 왕가위라는 감독의 발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또 홍콩 영화를 이야기할 수 없죠. 이 가위 형님의 영화들은 다음 편에서 홍콩 영화 몰락의 시대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그때는 그랬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설 때면 가슴 속엔 뭔가 뜨겁거나 뿌듯한 뭔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화관을 들어갈 때의 걸음걸이와 나올 때의 걸음걸이가 다르기도 했었죠. 화장실인가? 요즘은 참 그런 느낌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에 노출되어 버린 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요즘 영화들의 문제일까요? 며칠 전엔 우리나라 영화 호프를 보고 이건 뭐지? 이건 재밌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조금 묵직하게 남기는 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뿌듯했던 느낌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다시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장수하세요.